의사인 아들에게서 전화가 온 것은 늦은 밤이었다. 지금 당장 병원 뒤편으로 와달라는 다급한 목소리였다. 내가 도착했을 때 아들은 나를 자신의 차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으며 말했다. 어머니, 안에 누가 있는지 보기 전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차 안을 들여다본 순간 나는 공포에 질려 무릎이 후들거렸다. 화요일 밤 11시 47분 전화벨이 울렸다. 침대에 누워 협탁이 녹색 디지털 숫자를 보고 있었기에 정확히 기억한다. 잠 못 이루는 밤, 날카로운 벨소리가 칼처럼 침실의 어둠을 갈랐다. 어머니. 둘째 아들, 서준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차분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지금 와주셔야겠어요.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벌떡 몸을 일으켰다. 서준은 시립병원 응급실 의사였다. 아들의 야심한 전화는 단 한 번도 좋은 소식을 가져온 적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 그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단순히 고된 당직, 근무 후의 피로감이나 의사로서의 비상한 불안감이 아니었다. 무슨 일이니? 다쳤어? 내가 물었다. 아니요. 하지만 지금 병원으로 와주셔야 해요. 병원 뒤편 직원용 출입구 근처에 주차하세요. 안으로 들어오지 마시고요. 그냥 차에서 내리시면 거기서 만나요. 서준아, 너 사람 무섭게 왜 그래? 어머니 제발요. 오시면 설명해 드릴게요. 15분 안에요. 전화는 끊어졌다. 나는 거의 손의 감각에만 의지의 옷을 입었다. 청바지와 스웨터를 꿰어 입는 동안 손가락이 떨렸다. 63의 나이에도 밤중에 비상사태는 익숙했다. 아들 셋을 키운다는 것은 평온한 삶이란 남의 이야기 속 동화일 뿐임을 깨닫기에 충분한 경험이었다. 5년 전 남편을 묻었고 그 이듬해에는 큰아들을 떠나보냈다. 더 나쁜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종류의 불길함이 엄습했다. 서준의 목소리에는 큰형을 잃었을 때조차 들어본 적 없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길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언덕과 숲으로 둘러싸인 작은 도시 춘천의 외곽을 달렸다. 차가운 10월의 공기가 안개가 되어 아스팔트 위로 낮게 깔려 있었다. 헤드라이트가 희뿌연 안개를 갈랐다. 나의 낡은 집은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으로 도시의 끝자락 주택가에 있었다. 병원까지는 20분 남짓한 거리, 오늘따라 그 길이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나는 아들의 말, 그 억양과 숨막히는 침묵, 그 안에 숨겨진 공포를 머릿속으로 되뇌고 또 되뇌었다. 병원 뒤뜰에 이르자 아들의 은색 승용차가 바로 눈에 띄었다. 서준은 녹색 수술복 바지에 재킷을 걸친 채 차 옆에 서 있었다. 가로등의 노란 불빛이 그의 얼굴을 시체처럼 창백하게 만들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옆에는 어두운 재킷을 입은 키가 작은 흑발의 여자가 있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그녀는 마치 추격이라도 당하는 사람처럼 계속해서 주차장과 입구 쪽을 힐끔거렸다. 나는 차를 세우고 내려서 추위에 팔짱을 꼈다. 서준아, 무슨 일이야? 아들은 즉시 내게 다가와 자신의 차 뒷문을 가로막듯 섰다. 마치 방패처럼. 나는 핏발이 서고 오랫동안 깜빡이지 않은 듯 뻑뻑해 보이는 그의 눈을 보았다. 턱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가까이 오시기 전에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요. 차가운 기운이 발끝에서부터 순식간에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무슨 소리니? 저 안에 누가 있는데? 나는 차를 가리켰다. 모르는 채로 약속할 순 없어. 어머니. 아들은 평소보다 세게 내 어깨를 붙잡았다. 그리고 나는 그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보았다. 제발요. 모든 걸 알게 될 때까지는 경찰 부르지 마세요. 나는 그가 가장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의 모습을 기억했다.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살려냈을 때,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꿋꿋하게 버텼을 때, 그리고
우리가 불에 탄 차 안에서 발견되었다고 들었던 형도윤과 그의 가족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넬 때 돌처럼 굳어있던 모습을. 하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다. 알았다. 나는 속삭였다. 약속할게. 아들은 옆으로 비켜섰다. 흑발의 여자가 차로 다가가 뒷문을 열었다. 그리고 나는 발밑에 땅이 꺼지는 듯한 광경을 목격했다. 뒷좌석에는 깡마르고 수척하며 생기 없는 눈을 한 내 큰아들 도윤이 앉아 있었다. 11개월 13일 전에 죽었던 바로 그 도윤이, 그의 옆에는 아내인 지연이가 있었다. 한때 긴 금발 머리를 가졌던 그녀는 이제 짧은 흑발이었고 10년은 늙어 보였다. 그들 사이에는 카시트의 벨트로 단단히 고정된 시우가 있었다. 벌써 2돌이 지난 내 손자. 동그랗게 뜬 눈은 겁에 질려 있었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세상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서준의 소매를 꽉 붙잡았다. 아니야, 나는 숨을 내쉬었다. 이럴 순 없어. 이건, 어머니, 진짜예요. 서준은 이미 평정을 되찾은 거의 전문가다운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위중한 환자를 대하듯 살아있어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진정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갔다. 도윤이 나를 향해 눈을 들었다. 그 얼굴에는 내 자식의 모습과 함께 낯선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너무 많은 것을 본 사람의 눈빛. 그의 눈에 나를 알아보는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다른 감정, 즉 수치심과 두려움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너희 죽었다고 들었는데. 목소리가 떨렸다. 차, 다리, 화재, 관은 봉인되어 있었고 우린 그렇게 믿었어. 도윤은 노인처럼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다. 38배 나이였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이른 노인 같았다. 어머니, 제가 죄인입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달려가 그를 껴안고 그가 살아있고 따뜻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마치 나를 막으려는 듯 두 손을 들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아직은요. 모든 걸 알기 전까지는요. 그 후에 저를 안아줄지 말지 결정하셔도 돼요. 네가 살아있잖니. 여기 서 있잖아. 다른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지연이가 낮고 쉰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시우를 안아들었다. 어머님, 모든 게 다 중요해요. 저희가 한 모든 일, 일어났던 모든 일이요. 이제 그 일들이 어머님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어요. 흑발의 여자가 앞으로 나섰다.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병원 앞에서 눈에 띄는 건 위험해요. 누구시죠? 내가 물었다. 저는 간호사 윤소희입니다. 몇 시간 전 이분들이 응급실로 실려왔을 때 제가 근무 중이었어요. 박서준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도와달라고 하셨고요. 나는 그녀를 보며 상황을 이해하려 했었다. 죽은 사람들이라면 왜 병원에 온 걸까? 왜 하필 지금? 형이 많이 아파요. 서준이 대답했다. 정말 위독해요. 더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병원에 올 수는 없었어요. 두려웠던 거죠. 그제야 나는 도윤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황달기가 있는 피부, 푹 꺼진 볼. 숨을 가쁘고 얕게 쉬고 있었다. 어디가 아픈 거니? 아직은 정확히 몰라요. 서준은 초조하게 얼굴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간단한 병은 아니에요. 고열에 간, 폐. 일단 항생제랑 수액은 낫지만 그걸로는 부족해요. 제대로 된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그 말은 신분증, 서류가 필요하다는 뜻이고, 그러면 형이 살아있다는 사실과 그 뒤에 숨겨진 모든 게 드러나게 되겠죠? 소희가 조용히 덧붙였다. 여기서 형님의 신원이 밝혀지면 5분 안에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우리 집으로 데려가자. 주변은 온통 숲이고 이웃집도 멀리 떨어져 있어.
아무도 못 볼 거야. 거기서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 어머님, 이분들을 돕는 순간 어머님도 공범이 된다는 걸 아시나요? 소희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만약 이분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다면 그 말이 밤 공기 속에 무겁게 떠다녔다. 공범이라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 나는 도윤에게 물었다. 왜 죽음을 위장해야만 했어? 그는 내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내가 알던 고집세고 정직한 큰아들의 모습을 보았다. 도망쳤습니다. 그가 말했다. 저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누구한테서? 사람들로부터요. 지연이가 속삭였다. 이번에는 정말로 저희가 관 속에 눕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요. 그때 주차장 저편에서 순찰차가 코너를 돌았다. 헤드라이트가 우리를 훑고 지나갔다. 순찰이다. 소희가 속삭였다. 매시간 돌아요. 차에 타요. 서준이 명령했다. 어머니가 먼저 가세요. 저희가 뒤따를게요. 멈추지 마세요. 나는 거의 뛰다시피 내 차로 달려갔다. 손이 너무 떨려 열쇠가 좀처럼 구멍에 들어가지 않았다. 등 뒤에서 차문이 닫히는 소리와 엔진 소리가 울렸다. 순찰차는 우리가 잠시 전까지 서 있던 곳으로 방향을 틀었다. 내가 뒤뜰을 빠져나올 때 백미러로 서준과 그 뒤를 따르는 소희의 차 헤드라이트가 보였다. 우리는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고 순찰차는 텅 빈 주차장 구석으로 향했다. 나는 차를 몰았지만 생각은 길을 따라가지 못했다. 도윤이 살아있다. 지연이도 시우도 살아있다. 1년간의 슬픔, 아침마다 창가에 서서 오늘 저녁까지 살아남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던 매일매일이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들의 결정 위에 어째서? 대체 무슨 일이 있어야 아들이 어머니로 하여금 자신의 제사를 지내게 만들고 그 자신은 어딘가에 숨어 지낼 수 있단 말인가? 서류상으로 자신을 매장할 정도로 대체 누구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던 걸까? 어둠 속에서 내 집이 나타났다. 헤드라이트 불빛에 비친 하얀 목조 외관이 낯설게 보였다. 평생 동안 그 집은 내게 요새였다. 어린 시절부터 남편을 잃은 지금까지 오늘 처음으로 나는 이 벽이 나를 지켜주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내 열쇠로 문을 열고 불을 켰다. 그들이 뒤따라 들어왔다. 서준과 소희가 거의 부축하다시피 도윤을 안으로 옮겼다. 지연이는 잠든 시우를 꼭 껴안고 있었다. 아이는 엄마의 목에 코를 밟고 있었다. 우리는 거의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움직였다. 내가 그들 뒤에서 문을 닫고 빗장을 거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총성처럼 울렸다. 도윤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제대로 된 불빛 아래에서 보니 그가 얼마나 위독한지 명확히 보였다. 잿빛 얼굴, 끈적한 땀, 거친 숨소리. 제대로 살펴봐야겠어요. 서준이 짧게 말했다. 소희 씨, 좀 도와줘요. 손님 방으로 옮기죠. 그들은 도윤을 데리고 복도로 사라졌다. 위층에 방 비어 있어. 내가 지연이에게 말했다. 오른쪽 두 번째 문이야. 시우 거기 눕혀. 그녀는 고개만 끄덕이고 삐걱이는 계단을 올라갔다. 나는 거실에 홀로 남았다. 똑같은 가구, 똑같은 카펫, 벽에 걸린 사진들. 벽난로 위 선반에는 새아들의 성장 과정이 담긴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젊고 행복한 모습의 도윤과 지연의 결혼 사진. 그 옆에는 사고 몇 달 전 시우의 첫돌 잔치에서 찍은 가족 사진. 그리고 그 옆에는 깔끔하게 인쇄된 흑백의 장례식 순서지. 날짜, 성당, 그리고 내가 그날 간신히 목구멍으로 넘겼던 추도사. 나는 그 종이를 집어들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잿빛 11월의 어느 날, 비, 굳게 닫힌 관. 나는 제단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내 아들은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는 어딘가에서 살아 숨쉬며 침묵하고 있었다. 그가 알았을까?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마지막 기도를 올리는 동안
그는 이미 서류를 숨기고 도망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텅 빈 시우의 방을 보며 밤잠을 설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까? 충격과 함께 다른 감정이 솟아올랐다. 둔탁하고 무겁고 뜨거운 분노. 그는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한 해를 보내도록 내버려 두었다. 내가 자식을 잃었다고 믿게 만들었다. 도대체 왜? 복도에서 서준과 소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체온, 분석, 호흡에 대해 낮은 목소리로 상의하고 있었다. 위층에서는 지연이가 시우를 재우며 부르는 조용한 자장가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깨달았다. 그들이 숨겨왔던 모든 것, 그들이 도망쳐온 모든 것이 이제 그들을 따라 이 집으로 들어오리라는 것을.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나는 무얼 해야 할지 몰라. 언제나처럼 머리가 마음을 따라가지 못할 때면 주전자를 올리고 커피를 끓이기 시작했다. 커피통, 숟가락, 물, 모든 것이 익숙하고 내 것이었지만 내 삶은 이미 낯선 것이 되어버렸다. 20분쯤 지나자 서준이 손님방에서 나왔다. 얼굴은 심각하고 지쳐 있었으며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그 뒤로 소희가 서준의 검은 가방, 그가 가끔 위중한 환자의 집에 왕진 갈 때 들고 다니던 바로 그 가방을 들고 나왔다. 어때? 나는 대답이 두려웠지만 물었다. 안 좋아요, 어머니. 서준이 솔직하게 말했다. 체온이 40도에 육박하고 간은 부어있고 폐에서는 잡음이 들려요. 폐에 물이 찬 것 같아요. 혈압도 불안정하고요. 심각한 감염 증상 같아요. 게다가 오랫동안 신경과 약물에 의존해 살면 나타나는 간 손상도 심각하고요. 넌 의사잖니. 치료해. 그는 지친 듯 쓴웃음을 지었다. 전 평범한 병원의 응급실 의사일 뿐이에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수액, 해열제, 항생제.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해요. 형에게는 병원이 필요해요. 검사, 장비, 제대로 된 약물. 그런데 병원은 곧 신분증, 서류, 전산망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전산망의 형은 사망자로 기록되어 있을 거고요. 그러면 모든 게 드러나겠죠. 소희가 가방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제가 병원에서 몰래 조금씩 가져올 수는 있어요. 수액 세트, 약, 소모품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그게 최선이에요. 만약 더 심각한 장비나 중환자실이 필요해지면 우린 끝장이에요. 나는 그녀를 더 자세히 쳐다보았다. 그런데 당신은 왜요? 나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우리를 알지도 못하잖아요. 당신 인생 직장이 있는데 왜 내 되살아난 아들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죠? 소희는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손가락을 녹였다. 그녀의 눈은 침착했다. 형님이 응급실로 실려왔을 때 이미 숨을 겨우 쉬고 있었어요. 서준 선생님이 달려와서 형님 얼굴을 봤을 때 저는 산 사람에게서 그런 표정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당신의 아들, 그리고 제 동료의 얼굴에서요. 그때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사람이 공식적인 도움을 그토록 두려워한다면 그건 단순히 신용불량 때문이 아니라는 걸요. 그건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반대할 만한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죠. 그녀는 살짝 미소 지었다. 그리고 저는 이해숙 어머님, 시스템보다는 정상적인 사람들을 더 좋아하거든요.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마음이 편해지지는 않았다. 계단에서 지연이가 내려왔다. 이미 가발과 분장을 지운 그녀는 낡은 청바지에 늘어난 스웨터 차림이었고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시우는 위층에서 자요.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저희가 이렇게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나타난 게 아니지. 나는 생각보다 차갑게 대꾸했다. 너희는 1년 동안 침묵했고 내 아들의 무덤 앞에서 나를 울게 내버려뒀어. 그러고는 이제 와서 한밤중에 들이닥쳐 우린 살아있으니 구해달라고 하는 거잖아. 그녀는 움찔했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맞아요, 어머님. 화내실 자격 있으세요.
하지만 진실을 알 권리도 있으세요.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내가 말했다. 앉아서 말해봐. 지연이는 식탁에 앉아 떨리는 손을 마주 잡았다. 모든 건 도윤 씨 직장에서 시작됐어요. 태영제약에서 연구원으로 일했잖아요. 새로운 진통제 임상시험이었어요. 중독성도 없고 부작용도 거의 없다고 약속했대요. 하지만 실제로는 나는 속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도윤이 그 일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알고 있었다. 우리 기술도 서양에 뒤지지 않아라고 말하곤 했다. 실제로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어요. 지연이가 말을 이었다. 간, 신장, 경련.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보고서에는 관련 없음, 기저질환, 고령 같은 말들만 쓰였죠. 도윤 씨가 우연히 모든 게 솔직하게 기록된 원본 데이터를 보고 위에서 조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소희가 고개를 들었다. 그런 사망사고는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형사사건이 될 수 있어요. 도윤 씨가 원본 파일을 찾아냈어요. 지연이가 말했다. 복사해서 더 높은 사람에게 가려고 했죠. 그런데 그들이 알아차린 거예요. 그녀는 침을 삼켰다. 먼저 서류 복사를 도와줬던 동료가 죽었어요. 밤에 차가 도랑에 빠졌는데 맑은 날씨에 혼자서요. 졸음운전으로 처리됐어요. 이틀 뒤에는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고요. 나는 머그잔을 꽉 쥐었다. 훔쳐간 건 없었어요. 단지 시우방벽에 마커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우리가 경고했지.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후 도윤 씨는 아침에 상사에게 가지 않고 검찰로 갔어요. 모든 걸 털어놓았죠. 그들은 기록하고는 조사하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무슨 전화? 서준이 조용히 물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 낮은 목소리로요. 그가 어디에 갔는지 알고 있고 어떤 조사도 그를 구해주지 못할 거라고. 특히 우리 가족은 더더욱 그럴 거라고 했어요. 입 다물지 않으면 우리를 토막난 채로 발견하게 될 거라고요. 도윤 씨는 허풍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집 근처에 차가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또 다른 차가 나타나고 텅 빈 도로에서 우연을 가장해 그를 위협하기 전까지는요. 지연이는 손으로 얼굴을 쓸었다. 그날 밤 그는 벽처럼 하얗게 질려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말했죠.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앉아서 집이 불타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사라지는 거야. 완전히. 그래서 자신들을 장사 지내기로 한 거군요. 서준이 말했다. 지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 씨가 서류 문제를 해결해주는 지인을 떠올렸어요. 비싸고 더러운 방법이었지만 다른 출구가 보이지 않았죠. 그들은 영안실을 통해 무연고 시신들을 찾아냈어요. 남자, 여자, 그리고 사산된 아기요. 일부 데이터를 바꾸고 기록을 뒤섞었죠. 차는 실제로 우리 차를 찾아냈고요. 나머지는 시스템이 알아서 꾸며냈어요. 나는 속에서 메스꺼움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러니까 내가 관 앞에서 서 있는 동안 내가 천천히 말했다. 그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단 말이구나. 네, 지연이가 대답했다. 저희도 끔찍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동물적으로 겁에 질려 있었죠. 어머님은 슬픔 속에서 사시겠지만 살아는 계실 거고 우리는 최소한 기회라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저희는 다른 이름으로 떠나서 다른 지역의 값싼 아파트를 얻었어요. 도윤 씨는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공사장에서요. 저희는 이제 끝났다고, 시스템이 우리를 잊었다고 생각했어요. 잊지 않았군요. 서준이 낮게 말했다. 한 달 전 도윤 씨가 가게 앞에서 태영제약 사람을 봤어요. 지연이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는 못 본 척했죠. 그리고 며칠 뒤 집에 돌아와 보니 집이 완벽하게 뒤져져 있었어요. 서류는 건드리지 않았고 가전제품도 그대로였지만 그는 알았죠.
전문가들이 다녀갔다는 걸요. 도윤 씨는 거의 즉시 쓰러졌어요. 고열, 통증, 황달. 저희는 차에 올라타서 그냥 달렸어요. 계획도 없이 그저 멀리 그녀는 나를 향해 눈을 들었다. 결국 저희에게는 서준이 말고는 믿을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나는 서서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내 안에서 두 여자가 싸우는 것을 느꼈다. 아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것을 보는 어머니, 그리고 1년 동안 남의 무덤에 다니던 어머니. 그럼 나는 믿을 수 없었던 거니? 내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너무 약하고 너무 늙어서 진실을 알기에는 부족했던 거니? 어머님을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지연이가 말했다. 만약 모르셨다면 진심으로 저희의 죽음을 믿는다고 말씀하셨을 테고, 그러면 그들이 어머님을 이용하기가 더 어려웠을 테니까요. 저희는 생각했어요. 너희가 나를 위해 생각했다고? 내가 말을 끊었다. 고맙구나. 서준이 조용히 내 팔을 잡았다. 어머니, 끼어들지 마라. 내가 말했다. 너도 오늘에야 알게 된 거니? 쟤들은 1년 동안 숨어 지냈어. 이건 나와 저 애의 이야기야.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와 현관에서 윙윙거리는 낡은 냉장고 소리뿐이었다. 나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분노는 여전했지만 그와 동시에 상황이 명확하게 그려졌다. 손님 방에는 내 큰아들이 죽어가고 있고 위층에는 손자와 며느리가 있다. 남의 목숨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대기업.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서류. 이제 그 모든 오물이 내 집, 복도 카펫 위에 서 있었다. 우리가 이미 이 일에 발을 들였으니 되돌아갈 길은 없다고 말하려던 참이었다. 갑자기 거리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쳤다. 차 한 대가 천천히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그 차는 평범한 차가 아니었다. 누구 기다리시는 분 있어요? 소희가 물었다. 아니, 내가 대답했다. 이 시간에 나를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 우리는 조심스럽게 창가로 다가가 옆에서 밖을 엿보았다. 마당으로 들어선 것은 경찰차였다. 옆면에는 익숙한 지역 경찰서 마크가 찍혀 있었다. 안 돼. 지연이가 속삭였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최민수 경이었다. 수년 동안 우리 집에 드나들며 남편과 차를 마시고 도윤의 관 앞에서 제복을 입고 서 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저 사람 너희 장례식에도 왔었어. 내가 낮게 말했다. 우리를 전부 다 알아. 민수는 현관으로 올라와 문을 두드렸다. 이해숙 어머님, 문 좀 여세요. 저 민수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준이 속삭였다. 저 사람이 형을 보면 안 돼요. 빨리 숨어요. 내가 말했다. 복도, 방 안으로요. 조용히. 소희는 가방을 챙겼다. 지연이는 시호를 안았다. 집 깊은 곳 어딘가에서 마룻바닥 삐걱이는 소리가 났다. 나는 손으로 얼굴을 쓸고 숨을 내쉬고 평소에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문잠금 장치를 풀었다. 최경희님, 이 밤중에 웬일이세요? 내가 말했다. 무슨 일이라도? 그는 문지방에 서서 허리띠에 손을 얹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너무나도. 바로 그걸 여쭤보러 왔습니다. 어머님.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병원 근처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회된 차량 번호 중에 어머님 차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미 내 어깨 너머 집 안 깊숙한 곳을 훑어보고 있었다. 그리고 집 안에서 또다시 배신자처럼 마룻바닥이 삐걱거렸다. 최민수 경위는 문지방에 서서 서두르지 않았다. 마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낯선 집을 살피듯 평생 차를 마시던 집이 아닌 것처럼 조심스럽게 안을 훑어보았다.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어머님? 그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병원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밤중에 뒷뜰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다고요. 차량 번호를 조회해보니 한 대는 어머님 차, 한 대는 서준이 차, 나머지 한 대는 다른 병원 간호사 차더군요. 그는
침착하게 말했지만 눈은 계속해서 나를 지나쳐 집안을 훑고 있었다. 등 뒤에서 마룻바닥이 희미하게 삐걱거렸다. 네, 병원에 갔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준이가 전화해서 급히 가족 병력에 대해 물어볼 게 있다고 해서요. 위중한 환자가 있었나 봐요. 다녀와서 얘기 나누고 걔는 당직이라 남았고 저는 집에 왔죠. 그렇게 빨리요? 민수가 눈을 가늘게 떴다. 경비 기록으로는 차들이 12시 47분에 떠났는데 지금이 1시 15분이네요. 평소에 어머님이 시내에서 여기까지 20분 만에 그렇게 밟으시진 않잖아요. 나는 억지로 어깨를 으쓱했다. 졸려서 그랬죠. 과속이 범죄는 아니잖아요. 그의 어깨에 달린 무전기에서 무언가 치직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는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소리를 줄였다.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별일 없으신지 확인만 하고요. 최경희님, 밤도 늦었고 저 혼자라 피곤한데 내일 얘기하면 안 될까요? 1분이면 됩니다, 어머님. 목소리는 이미 사무적으로 변해 있었다. 보고를 올려야 합니다. 댁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 혹은 더 나쁜 일이 없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는 마치 내가 이미 동의라도 한 것처럼 문지방을 넘어섰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그에게까지 들릴 것만 같았다. 그의 시선이 부엌에 꽂혔다. 식탁 위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커피잔 4개가 놓여 있었다. 방금 병원에서 돌아온 혼자 사는 노인이 마시기엔 너무 많은 양이었다. 손님이 계셨나 봐요? 그가 거의 다정하게 물었다. 이웃이 왔었어요. 머릿속에 떠오른 첫 번째 변명을 내뱉었다. 혈압 때문에 안 좋다고 해서요. 서준이가 전화로 어떻게 하라고 알려줘서 제가 좀 도와줬죠. 새벽 1시 30분에 말입니까? 그는 불신을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그분은 어디 가셨고요? 방금 갔어요. 집 깊은 곳에서 또다시 마룻바닥이 삐걱거렸다. 이번에는 더 크게. 민수는 소리가 난 쪽으로 즉시 몸을 돌렸다. 누구 있습니까? 날카롭게. 아무도 없어요. 나는 너무 빨리 대답했다. 그는 무전기로 손을 내렸다. 자, 어머님. 이제는 완전히 건조한 목소리였다. 제가 어머님을 존경하지만 지금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수상한 활동과 병원 뒷문을 통해 누군가를 빼돌렸을 가능성에 대한 신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확인해야만 합니다. 비켜주십시오. 민수 씨, 이러지 마. 그는 이미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 12번, 교신. 이 여사 주소지 도착, 의심 정황 있어 지원 요청. 바로 그 순간 복도에서 도윤이 나타났다. 그는 더 이상 다리가 몸을 지탱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걸어나와 벽에 손을 짚었다. 얼굴은 하얗고 눈은 열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제복을 보고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려다 비틀거리며 벽을 따라 그대로 주저앉았다. 민수는 얼어붙었다가 이내 권총집으로 손을 뻗었다. 움직이지 마. 모두 꼼짝 마. 서준이 손님방에서 뛰쳐나왔다. 쏘지 마요. 아픈 사람이에요. 안 보여요? 민수는 도윤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오랫동안 마치 뇌가 2개의 이미지를 연결하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이건 그가 겨우 입을 열었다. 이럴 수가 없어. 그는 내가 직접 내 아들이다. 내가 그와 도윤 사이에 서며 말했다. 보다시피 도윤이는 살아있어. 무전기가 다시 살아났다. 관제실에서 지원 요청을 확인하고 있었다. 민수는 이를 악문 채 서 있었고 손가락은 권총 손잡이 위에 얹혀 있었다. 그는 도윤의 장례식을 지켜봤고 사고 현장에서 근무했으며 사건 종결 서류를 직접 내게 가져다 주었다. 그런데 지금 그 망자가 내 집 바닥에 뜨거운 숨을 몰아쉬며 쓰러져 있었다. 12번 지원 요청 확인 바람. 무전기에서 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민수 씨, 나를 봐. 그가 나를 보았다. 지금 지원팀이 들이닥치면
내가 조용히 말했다. 모든 게 끝나. 우리뿐만 아니라 저 아이도, 자네도,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꾸민 그 사람들도. 자네도 알잖아. 이건 단순한 술주정이나 마약 거래가 아니야. 이건 뭔가 다른 아주 더러운 일이라고. 그는 침묵했다. 취소해. 내가 말했다. 3분만 줘. 내가 다 설명할게. 그 후에 내 손에 수갑을 채우고 싶으면 그렇게 해. 하지만 먼저 저 무전기부터 꺼. 그는 몇 초 더 나를 쳐다보더니 버튼을 눌렀다. 12번 5인 신고. 독거노인 자택 응급 상황. 위협 없음. 지원 불필요. 수신 완료라는 응답이 들려왔다. 그는 무전기에서 손을 떼고 무겁게 숨을 내쉬었다. 고마워할 것 없습니다. 그가 중얼거렸다. 이제 제게 빚지신 겁니다. 모든 걸요. 우리는 그를 거실에 앉혔다. 도윤은 손님방에 누워 있었고 소희가 그를 돌봤다. 지연이와 시우는 다른 방에서 조용히 있었다. 민수는 앉지 않고 서 있었. 시선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시작하시죠. 그가 말했다. 아름다운 동화는 빼고요. 대체 무슨 일입니까? 제가 장사 지낸 사람이 어떻게 어머님 댁 소파에 누워 있는 거죠? 이야기를 한 것은 지연이었다. 가장 침착하게. 그녀는 이미 나에게 했던 이야기를 조목조목 반복했다. 태영제약, 조작된 보고서, 동료의 죽음, 아이 방해 낙서, 검찰에 조사하겠다는 말, 협박, 위장사고, 시신 바꿔치기, 낯선 이름으로 전전하던 임대 아파트. 나는 다시 들으면서 민수의 얼굴에서 내가 느꼈던 것과 똑같은 감정의 변화를 읽었다. 처음에는 거부감, 그 다음에는 의심, 그리고 불쾌한 깨달음. 당신들이 지금 무슨 일에 발을 들인 건지 알기나 합니까? 그녀가 말을 마치자 그가 지친 듯 물었다. 이건 동네 파출소 순경이 뇌물받은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연줄, 돈, 변호사들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당신들 정말로 제거당할 뻔했어요. 그리고 시도했었죠. 서준이 말했다.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도윤이는 이 모든 걸 기록해뒀어요. 지연이가 조용히 덧붙였다. 그는 바보가 아니에요. 말만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죠. 파일, 이메일, 보고서 초안들을 모두 저장했어요. 동료가 도와줬죠. 그걸 이동식 저장 장치에 옮겨서 숨겨뒀어요. 민수의 눈썹이 올라갔다. 어디에? 은행 개인금고요. 그녀가 말했다. 자기 이름으로요. 만약을 위해서. 훌륭하군요. 그가 비웃었다. 그럼 어떻게 그걸 찾으러 가시려고요? 서류상으로 고인인데 그는 가지 않을 거야. 내가 말했다. 서준과 민수 두 사람 모두 나를 돌아보았다. 도윤이가 죽은 후에 내가 모든 걸 처리했어. 내가 설명했다. 상속, 계좌, 서류, 은행 일들. 아직도 내게 위임장, 서류들, 그리고 그 금고 열쇠가 있어. 은행에서는 나를 죽은 고객의 어머니로 알고 있지. 가서 확인하고 정리하고 우떠친이 탈 게 있다고 말하면 돼. 그건 합법적이야. 만약 그 안에 그녀가 말한 것들이 들어있다면요? 민수가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만약 그 안에 당신들이 말하는 것들이 들어있다면 그건 우리 지역 경찰서에서 다룰 사안이 아닙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다. 그건 이미 서울, 특수부, 식약처에서 다룰 문제죠. 하지만 아시겠습니까, 어머님? 그들이 이미 그를 감시하고 있었다면 그의 재산 변동 내역도 감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금고에 대한 어떤 조회 요청이든 바로 신호가 갈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손을 대면 내가 말했다. 우리가 노출된다는 거군. 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손대지 않으면 당신들에게는 말뿐인 증거밖에 없어요. 그걸로는 태영제약을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들은 당신들을 가루로 만들어버릴 겁니다. 나는 부엌 시계를 보았다. 아직 밤이었다. 다른 방에서는 내 큰아들이 신음하고 있었다.
위층에서는 1년 동안 죽은 사람으로 기록된 시우가 자고 있었다. 복도에는 직업을 걸고 위험을 감수한 간호사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내 앞에는 방금 우리를 위해 무전으로 거짓말을 한 제복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내가 그냥 떠나서 아무것도 못 본 척하기를 바라십니까? 민수가 물었다. 자네가 우리에게 기회를 주길 바라네.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만약 금고에 정말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가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길 바라네. 조용히 서류함에 묻히는 게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는 이 말을 문질렀다. 저는 이 지역의 평범한 팀장일 뿐입니다. 어머님. 그가 건조하게 말했다. 대출금도 있고 애들도 있어요. 저는 영화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도 주인공이 아니야. 내가 말했다. 나는 텃밭이나 가꾸는 늙은이지. 하지만 내 아들이 진실을 파헤쳤다는 이유로 40도 열에 시달리며 누워있어. 나는 1년 동안 남의 무덤에 다녔고, 그리고 지금 나에게는 선택지가 있어. 다시 한번 눈을 감거나, 아니면 마침내 눈을 뜨거나. 침묵이 흘렀다. 민수는 창가로 다가가 마당을 살피며 다른 사람이 없는지 확인했다. 그 서류들을 손에 넣는다고 칩시다. 그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그걸 들고 누구에게 가실 겁니까? 정보를 유출했던 바로 그 사무실로요? 태영제약이 모든 사람을 이름까지 다 아는 바로 그 기관들로요? 한 곳이 아니라 내가 말했다. 여러 곳에 동시에 감찰, 검찰, 그리고 언론에 그들이 손쓸 틈도 없이. 그가 돌아섰다. 기자라면 한 명 있어요. 서준이 끼어들었다. 송하윤 기자. 예전에 제약회사 비리를 취재한 적이 있어요.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가 말했다. 그들은 이미 당신들을 감시하고 있을 겁니다. 당신의 집을, 그리고 은행은 확실히요. 그렇다면 더 지체할 수 없겠군. 내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는 이미 다른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파이나 굽던 이해숙 여사가 아니라 끝까지 갈 작정을 한 사람으로. 저는 이 대화를 듣지 않은 겁니다. 마침내 민수가 말했다. 제 보고서에는 5인 신고로 기록될 겁니다. 집주인은 혼자 있었고 혈압 문제, 커피, 소란 피워, 죄송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고맙네. 내가 말했다. 고마워하기엔 이릅니다. 그가 잘라 말했다. 당신이 금고를 건드리는 순간 그들은 변호사, 서류, 회사의 이익을 내세워 공식적으로 당신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모든 걸 넘겨주려는 사람들이 제때 도착할 수 있을지는 장담 못합니다. 그는 모자를 집어들고 문으로 향했다. 문지방에서 그는 멈춰 섰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 그가 조용히 말했다. 때로는 살아남는 것이 증명하는 것보다 중요하고 때로는 그 반대죠. 내가 대답했다. 그는 오랫동안 나를 쳐다보다가 혼잣말처럼 고개를 끄덕이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문을 잠그고 그 문에 등을 기댔다. 손님 방에는 열에 들뜬 아들이, 겁에 질린 며느리와 어린 손자가, 선을 넘어버린 간호사가, 그리고 방금 자신의 평온한 공직 생활에 종지부를 찍은 정직한 경찰관 한 명이 있었다. 그리고 어딘가 대형 은행의 금고에는 이 모든 죽음의 기계를 움직이게 한 서류들이 잠들어 있었다. 나는 죽은 아들에 대한 다른 기념품들과 함께 작은 상자에 보관되어 있던 금고 열쇠를 보았다. 아침이 되면 나는 그곳으로 갈 작정이었다. 단지 우리는 아직 몰랐다. 우리 집에 가장 먼저 도착할 것이 법이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는데 익숙한 자들이라는 것을. 최민수 경위가 떠난 후 집은 너무나 고요해졌다. 소희는 손님방 문 앞 복도에 앉아 수액을 살폈다. 서준은 도윤에게 들락거렸다. 지연이는 위층에서 시우 곁을 지켰다. 나는 부엌에서 금고 열쇠를 손에 쥔 채 서 있었다. 작고 쇠로 된 열쇠, 1년 동안 장례식 서류들 사이에서 추억처럼 놓여 있었다.
알고 보니 이제 그것은 우리에게 무기나 다름없었다. 아침에 가야지. 나는 생각했다. 고인의 어머니로서 은행에 들어가는 거야. 상속 문제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하고 금고를 여는 거지. 만약 그 안에 정말 그들이 말한 것이 있다면 그게 우리의 유일한 기회야. 그러자 민수의 말이 떠올랐다. 그의 재산에 대한 어떤 움직임이든 바로 신호가 갈 겁니다. 나는 열쇠를 다시 상자에 넣었다. 방으로 채 돌아가기도 전에 누군가 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문을 두드렸다. 조심스럽지도 이웃처럼 친근하지도 않은, 마치 문을 열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하듯 나와 서준은 시선을 교환했다. 소희가 일어섰다. 지연이가 계단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누구 기다리시는 분 있어요? 소희가 속삭였다. 아니, 나도 조용히 대답했다. 옆 창문으로 다가가 문설주에 몸을 붙이고 밖을 엿보았다. 마당에는 선팅이 된 검은색 SUV가 서 있었다. 줄무늬도 마크도 없었다. 우리 동네에는 너무 비싼 차였고 조용한 밤에는 너무 검은 차였다. 경찰이 아니에요. 서준이 속삭였다. 노크 소리가 더 집요하게 반복되었다. 이혜숙 여사님. 차분하고 훈련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댁에 계신 거 압니다. 마당에 불도 켜져 있고 차도 있잖습니까? 문 좀 열어주시죠. 딱 5분만 이야기 나누면 됩니다. 나는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다. 모두 뒤로. 내가 속삭였다. 방으로. 소리 내지 마. 무슨 일 있으면 뒷문으로 숲으로 도망쳐. 어머니, 제가. 서준아, 말대꾸하지 마. 소희 씨, 가방 챙겨요. 지연이랑 시우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게. 그들은 복도, 계단, 방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집은 다시 텅 비었다. 나는 숨을 고르고 현관에 선 사람을 볼 수 있을 만큼만 문을 살짝 열었다. 남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깨끗하고 잘 다려진 양복, 비싼 코트, 단정한 머리, 그리고 고객을 안심시키는 데 익숙한 자신감 있는 미소. 안녕하십니까, 이혜숙 여사님. 그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늦은 방문 죄송합니다. 누구시죠? 나는 웃지 않고 물었다. 강진혁이라고 합니다. 태영제약 보안팀장입니다. 그는 명함을 내밀었다. 모든 것이 정확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시간 한번 잘 찾아오셨네요. 내가 말했다. 밤중에, 시골에, 노인네 집에 믿어주십시오. 저 역시 이 시간에 남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 달갑지는 않습니다. 그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사안이 중대합니다. 여사님의 아드님, 박도윤 씨에 관한 일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나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제 죽은 아들 말인가요? 내가 강조했다. 그에 관한 일입니다. 네, 강진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가 내부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몇 가지 불분명한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아드님께서 비극을 당하시기 직전에 접근 권한을 가졌던 파일들입니다. 저희로서는 회사와 유가족 모두를 위해 이 문제들을 명확히 마무리 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기울여 나를 뜯어보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왜 상관 있는지 모르겠군요. 내가 말했다. 모든 건 1년 전에 정리됐습니다. 여사님은 상속인이십니다. 그가 차분하게 상기시켰다. 여사님께서 그의 일들을 처리하셨고 은행 지점에 드나드셨고 서류에 서명하셨습니다. 혹시 아드님 댁이나 어떤 금고에 연구 자료가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회사의 자산입니다. 저희는 불필요한 것들이 공개된 장소에 남아있지 않은지, 그래서 나중에 여사님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는 말을 조심스럽게 골랐지만 핵심은 간단했다. 그가 숨긴 것을 내놓아라.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서류는 버렸고 물건들은 나눠줬습니다.
아시겠지만 힘들었어요. 집을 영안실처럼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요? 그는 동정하는 척했다. 때때로 사람들은 USB나 서류 폴더 혹은 만약을 위해 금고를 계약해두기도 합니다. 정말 그런 게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내 속이 오그라들었다. 그는 금고에 대해 마치 이미 계약서 사본이라도 들고 있는 것처럼 말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1년 전 쓰레기통을 뒤지고 싶으시다면 너무 늦었군요. 내가 대답했다. USB도 금고도 비밀도 없습니다. 평범한 가족, 평범한 슬픔뿐입니다. 그의 미소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시선은 더 날카로워졌다. 가슴 아픈 주제라는 것 이해합니다. 강진혁이 말했다. 하지만 저희 입장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는 감사기관과 국가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모든 자료가 제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때로는 유가족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는 명함을 꺼냈다. 혹시라도 무언가 기억나시면 어떤 저장장치나 서류, 금고 열쇠가 어디 있는지 생각나시면 바로 저에게 전화 주십시오.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원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태영제약은 언제나 직원들의 가족을 보살핍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도요. 그들이 떠난 후에도라는 말이 너무나 차갑게 들렸다. 기억해 두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가 마치 지나가는 말처럼 덧붙였다. 아드님 물건들을 나눠주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주셨습니까? 자선단체, 창고 같은 곳이요. 저희가 그곳에서도 불필요한 것이 남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요. 거짓말이 저절로 나왔다. 시내에 있는 복지재단 창고예요. 내가 말했다. 거기서는 닥치는 대로 다 받아서 분류도 없이 보관해요. 이미 오래전 일이고요. 그렇군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는 문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 늦은 시간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혜숙 여사님. 더 이상 이 주제로 여사님을 번거롭게 할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 있으면 제 번호는 명함에 있습니다. 그는 현관에서 내려와 차로 걸어갔다. 차문을 잡으려다 말고 갑자기 멈춰서서 돌아보더니 다시 한번 우리 집 창문들을 쳐다보았다. 오랫동안 마치 커튼 뒤에서 누가 움직였는지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러고는 운전석에 앉았다. SUV는 부드럽게 도로로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문을 닫고 안전고리를 걸었다.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나는 벽에 기댔다. 숨쉬기가 힘들어졌다. 복도에서 즉시 서준이 나왔다. 그 뒤로 소희가, 위층에서는 지연이가 고개를 내밀었다. 누구였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들이에요? 태영제약. 내가 말했다. 직접 오셨네. 강진혁, 보안팀장. 혹시 내가 우연히 남의 서류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정중하게 확인하러 왔고 특히 금고에 대해 물었어.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했다고요? 소희가 미간을 찌푸렸다. 때로는 유가족들이 금고에 대해 모를 때도 있다고. 거의 그대로 전했어. 그는 알고 있거나 거의 확신하고 있는 거야.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정적 속에서 날카롭게 나는 움찔했다. 액정에는 최민수 경이라고 떠 있었다. 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어머님, 잘 들으세요. 그가 인사도 없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댁에서 나와서 몇 킬로미터 안 갔는데 마주오는 검은색 지프를 봤습니다. 서울 번호판에 낯이 익은 얼굴들이었어요. 옆에 차를 세우고 보니 어머님 댁으로 가더군요. 제가 나서지는 않았지만 번호판은 기록해뒀습니다. 저희 쪽으로 조회해보니 그 차 한 대는 태영제약과 자주 엮이는 보안업체 소속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녀갔습니까? 다녀갔네. 내가 말했다. 그리고 방금 떠났고 무엇을 원하던가요?
언제나 그런 자들이 원하는 것. 우리가 조용하고 편한 존재가 되어주길. 그리고 불필요한 서류가 떠오르지 않기를 바랐지. 민수가 낮은 목소리로 욕설을 내뱉었다. 그럼 들으세요. 만약 도윤 씨가 정말 그들에게 불리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그걸 직감하고 집뿐만 아니라 모든 계좌, 금고, 거래 내역을 감시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접근하려는 어떤 시도든 바로 경보가 울릴 겁니다. 조심하시고 은행에 당신 이름으로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 시간이 없네. 내가 말했다. 하지만 고마워. 나는 전화를 끊었다. 서준은 말없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어머니, 그냥 은행에 가실 수는 없어요. 그가 말했다. 그들이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들어가는 걸 보고 금고에 접근하는 걸 보면 모든 걸 알아차릴 거예요. 거기에는 CCTV 기록부가 다 있어요. 1분이면 알아챌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나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보게 만들어야지. 내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혹은 그들이 알아차리더라도 이미 늦었을 때가 되게 만들거나. 소희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이건 이제 산책이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이건 서류 위조, 그리고 비행기도 우연히 추락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게임이에요. 그렇다면 혼자서 게임하지 않으면 돼.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시작은 어쨌든 금고에서부터 해야 해.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두 가지를 명확히 깨달았다. 첫째, 그들은 도윤이 무언가를 빼돌렸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만약 우리가 그들보다 먼저 그 파일들을 손에 넣지 못하면 두 번째 장례식 화환은 진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은행이 문을 열기까지는 이제 겨우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아침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하루가 이미 다 지나간 것 같았다. 부엌 시계는 6시 10분 전을 가리키고 있었다. 창밖은 잿빛 어둠에 잠겨 있었다. 집 안에서는 약 냄새와 진한 커피 향이 났다. 서준이 지친 얼굴로 손님 방에서 나왔다. 버티고 있니? 내가 물었다. 일단은요, 그가 말했다. 열은 조금 내렸지만 여전히 높아요. 간, 폐, 마음에 안 들어요. 어머니, 이건 감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형을 병원으로 데려가는 건 바로 항복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소희는 도윤의 방문가에 앉아 그의 숨소리를 듣고 있었다. 이렇게 오래 버티진 못할 거예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치료 문제뿐만 아니라 그를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들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해요. 나는 그녀를 보았다. 그들에 대한 문제는 단 한 가지로만 해결될 수 있어. 내가 말했다. 증거. 그 말이 허공에 떠돌았다. 우리 모두 그것이 금고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소희가 갑자기 무언가 중요한 것을 기억해낸 듯 눈을 가늘게 떴다. 밤에 응급실에서 그분들 서류 처리할 때 가짜 신분증을 봤어요. 아주 정교했어요. 어설픈 학생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건 전문가 솜씨예요. 제가 증인 보호 프로그램 관련 일에서 비공식적이지만 실력 있는 사람을 알아요. 전화해 볼 수 있어요. 서준이 고개를 들었다. 소희 씨, 이미 충분히 됐어요. 그녀가 잘라 말했다. 어차피 직장을 조금 일찍 잃느냐, 조금 늦게 잃느냐의 차이는 이제 없어요. 만약 태영제약을 한 발 앞설 기회가 있다면 써야죠. 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나를 위해 서류를 만들어 달라는 거니? 내가 물었다. 네,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가령 여동생으로서요. 다른 사람인 척 은행에 들어가서 금고에 접근할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요. 공동 명의자로 당신을 넣고 전산망에 있는 데이터에 맞춰 위조하는 거죠. 솜씨가 좋으면 검사를 통과할 수 있어요. 그건 범죄야. 서준이 어둡게 말했다. 우리가 이 밤 동안 하고 있는 모든 게 이미 범죄야. 내가 대답했다. 단지 무엇을 위한 범죄냐가 문제지. 나는 일어섰다. 얼마나 드는데? 최소 300에서
400만 원은 할 거예요. 소희가 말했다. 싸게 일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의 신분증은 검사를 통과했어요. 제가 봤어요. 돈은 있어. 내가 말했다. 만약을 위해 모아둔 돈이야. 아무래도 그 만약이 바로 오늘 온 것 같네. 테이블 위에서 전화가 진동했다. 최민수 경위. 네, 내가 받았다.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 차량 번호에 대해 위에서 이미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검은색 지프는 공식적으로 태영제약과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보안업체 소속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방문한 게 아니라 당신들을 표적으로 삼은 겁니다. 오늘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세요. 어떤 움직임이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있을 겁니다. 알았네. 내가 말했다. 고마워. 전화를 끊었다. 그렇다면 더더욱 빨리 움직여야겠군. 내가 말했다. 소희 씨, 그 사람에게 전화해. 단, 우리가 끌어들인 게 티나지 않게. 30분 후, 우리는 이미 길 위에 있었다. 소희가 내 차를 몰았고 나는 옆자리에 앉았다. 가방에는 돈이 들어 있었다. 집 뒤편 숲에는 지연이와 시우, 그리고 누워있는 도윤이 남아 있었다. 서준은 그들과 함께 남았.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영웅 행세하지 말고 숲으로 피하라는 명확한 지시와 함께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우리는 시외로 빠져나와 고속도로에 올랐다. 안개가 띠처럼 깔려 있었고 화물차들이 오른쪽 차선으로 느리게 기어가고 있었다. 소희는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속도를 유지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녀가 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아니, 내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 내 둘째 아들도 위험에 처해 있고, 그리고 밤중에 과부집에 찾아와 남는 USB가 없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지. 인쇄소는 시장 뒤편의 낡은 공단 건물에 있었다. 회색 5층 건물, 벗겨진 벽. 1층에는 광고물 제작, 인쇄, 복사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우리는 옆문으로 들어갔다. 토너 냄새, 먼지, 그리고 싸구려 커피 냄새가 났다. 우리를 맞이한 남자는 손목까지 문신이 있고 침착한 눈을 한 30대 중반이었다. 소희 씨,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이네, 오빠. 그녀가 말했다. 이분은 이해숙 어머님. 서류가 필요하대. 오늘 아주 급하게. 그는 미소 없이 나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무슨 부탁을 하는 건지 알고 계십니까? 그가 물었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은행에서 내가 아들 금고에 접근할 공식적인 권리가 있는 친척이라고 믿게 만들어야 해요. 전산조회에서 걸리지 않도록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은? 여동생. 내가 재빨리 대답했다. 박민서, 막내. 다른 도시에 살았다고 하죠. 그는 카메라를 꺼냈다. 벽에 서세요. 찰칵. 5분 만에 내 얼굴은 이미 모니터 위낯선 양식에 들어가 있었다. 그는 인쇄하고 붙이고 코팅했다.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1시간 후 그는 내 앞에 완성된 신분증을 내려놓았다. 전산 조회는 문제없이 통과될 겁니다. 제가 손 좀 봐뒀으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런 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덜 드러낼수록 좋습니다. 나는 돈을 세어주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만약 정말 심각한 놈들이 당신을 쫓는 거라면 은행에 혼자 가지 마시고 주변을 잘 살피세요. 이런 이야기는 서류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밖은 이미 환했다. 우리는 차에 탔다. 내 전화가 진동했다. 서준이었다. 어머니.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다. 집 앞에 흰색 승합차가 서 있어요. 마크도 없는 차요. 벌써 1시간째예요. 나오지도 않고 그냥 앉아만 있어요. 민수 아저씨한테 전화했더니 지나가면서 봤는데 공식적으로는 트집 잡을 게 없다고 해요. 너희는 아내 있니?
네, 조용히요. 짐 챙겨. 내가 말했다. 서류, 가장 필요한 것들로. 만약 그들이 집으로 움직이면 모두 데리고 숲으로 빠져나가. 영웅 행세하지 말고. 알았니? 알았어요. 그가 숨을 내쉬었다. 어머니는 어디세요? 나는 시계를 보았다. 은행이 문을 열기까지 40분 정도 남아 있었다. 볼일 보러 가는 중이야. 내가 말했다. 일이 잘 되면 전화할게. 전화를 끊었다. 소희가 나를 쳐다보았다. 집이 이미 감시당하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들은 당신이 돌아오거나 누가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집으로 가면 안 돼. 내가 대답했다. 바로 은행으로 가자. 시내는 아침의 분주함으로 가득했다. 교통체증, 버스, 장바구니를 든 사람들. 우리는 한서은행 지점 건너편에 주차했다. 기둥이 있는 아름다운 옛 건물, 윤이 나는 문, 입구에 경비원. 나는 멀지 않은 곳에서 검은색 SUV를 보았다. 밤에 강진혁이 타고 왔던 것과 똑같은 차였다. 조금 떨어져 있었지만 시야는 탁 트여 있었다. 그들이 벌써 와 있어요. 소희가 말했다. 그렇다면 더 지체할 수 없지. 내가 대답했다. 잘 들어. 나는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너는 차에 남아 있어. 시동 켜두고 만약 10분 안에 내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떠나. 말대꾸하지 마. 너는 내 인생이 있잖아. 어머님은요? 그녀가 물었다. 나에겐 아들이 있어.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럴 가치가 있고. 소희는 입술을 꽉 다물었다. 10분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그 이상은 안 돼요. 나는 평범한 걸음으로 길을 건넜다. 숨을 들이마셨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지금 나는 이해숙이 아니야. 지금 나는 박민서다. 열쇠와 권리를 가진 여자. 은행 내부는 대리석, 정적, 유리로 가득했다. 경비원이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다. 카운터 뒤에는 단정한 머리의 직원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개인금고를 열러 왔습니다.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박도윤 씨 이름으로 된 겁니다. 저는 그의 여동생, 박민서입니다. 여기 신분증과 열쇠입니다. 나는 카운터 위에 위조된 신분증과 반짝이는 열쇠를 올려놓았다. 직원은 그것을 받아들고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했. 순간 미간을 찌푸리더니 이내 미소 지었다. 네, 확인되었습니다. 위임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으시네요. 문제 없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나는 금속문을 통해 작은 방으로 안내받았다. 줄지어 늘어선 금고들. 경비원이 자신의 마스터키를 꽂고 내가 내 것을 꽂았다. 길고 금속으로 된 보관함이 빠져나왔다. 고객용 열람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가 정중하게 말하고는 나를 혼자 남겨두었다. 나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테이블, 의자, 텅 빈 벽. 보관함을 열었다. 안에는 서류 뭉치, 봉투, 그리고 날짜가 적힌 작은 USB 3개가 들어있었다. 나는 즉시 도윤의 필체를 알아보았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손이 떨렸지만 나는 빠르게 움직였다. 서류를 하나씩 꺼내 휴대폰으로 모든 페이지를 촬영했다. 실제 부작용이 기록된 보고서들, 간 수치 변화표, 상사들 사이에 오고 간 이메일들. 이 사례들은 수정하고 표현을 완화할 것. 내부 메모, 리스크는 감수할 만함. 시장 가치가 충분함. USB에는 파일 목록과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USB 2개를 주머니에 쑤셔 넣고 하나는 마치 중요한 것처럼 금고 안에 잘 보이게 남겨두었다. 무언가 빠졌다는 사실이 눈에 띄지 않도록. 서류 일부를 보관함에 다시 넣고 닫고 금고를 제자리에 밀어 넣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소희였다. 양복 입은 남자 2명이 은행으로 들어왔어요.
경비원한테 누가 금고에 갔는지 묻고 있어요. 차 한 대가 더 가까이 왔어요. 나는 열람실에서 나왔다. 카운터 직원이 이미 나를 향해 오고 있었다. 그 뒤에는 두 남자가 있었다. 한 명은 비싼 양복을 입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낯익은 얼굴, 강진혁이었다. 다른 한 명은 어깨가 더 넓고 시선이 차가웠다. 박민서 씨? 직원이 정중하게 물었다. 네, 내가 말했다. 강진혁이 미소 지었다. 아니면 역시 이해숙 여사님이십니까? 더 이상 정중하지 않은 조용한 목소리였다. 나는 속이 오그라드는 것을 느꼈지만 얼굴은 떨리지 않았다. 당신들이 누군데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물었다. 저는 당신들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사기 가능성에 대해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허위 정보, 저희 전 직원의 금고에서 탈취한 기업 정보에 대한 접근,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모든 것을 조용히 해결하고 싶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이야기하시죠. 다른 남자가 내가 나갈 길을 막도록 섰다. 은행 안에서 증인들 앞에서 저를 협박하시는 겁니까? 내가 더 큰 목소리로 차분하게 물었다. 경비원 앞에서요? 흥미로운 방식이군요. 드라마 찍지 마시죠. 강진혁이 쉿소리를 냈다. 그냥 금고에서 가져온 것을 돌려주시면 저희는 당신을 여기서 본 일을 잊겠습니다. 당신에게는 다른 아들도 하나 있죠. 의사. 그 친구 직장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안타까울 텐데요. 눈앞이 캄캄해졌다. 바로 그 순간 은행 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최민수 경위가 들어왔다. 마치 경비원에게 안부를 물으러 온 것처럼 태연하게 그의 시선은 즉시 나를 그리고 양복 입은 두 남자를 찾아냈다. 이해숙 어머님 괜찮으십니까? 그가 큰 소리로 물었다. 혼자 은행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폐를 끼치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이 저를 데리고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시네요. 나도 똑같이 큰 소리로 대답했다. 사기 운운하면서 제 아들을 들먹이면서요. 홀 안이 아주 조용해졌다. 민수의 말투는 즉시 바뀌었다. 여러분, 저는 시경 소속 최민수 경위입니다. 그가 말했다. 이 시민에게 불만이 있다면 경찰서에서 공식적으로 진술하십시오. 지금 당장 이분에게서 떨어지십시오.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오. 다른 남자가 차갑게 대답했다. 이건 기업 내부 문제요. 시민이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이건 제 일입니다. 민수가 차분하게 말했다. 여기로 지원팀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끌고 가려는지 여기서 한번 따져볼까요? 강진혁은 미소 지었지만 눈은 검게 변해 있었다. 쇼는 그만두시죠. 그가 말했다.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이해숙 여사님, 부디 다음번에는 검사 앞에서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의 뺨이 살짝 경련을 일으켰다. 그는 돌아섰다. 그들은 들어왔을 때처럼 매끄럽게 사라졌다. 민수는 그들이 가는 것을 눈으로 쫓다가 내게 조용히 말했다. 빨리 여기서 나가시죠. 우리는 은행을 나왔다. 소희가 길 건너편에서 벽처럼 하얗게 질린 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따라붙었어요. 그녀가 숨을 내쉬었다. 알고 있습니다. 민수가 말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일을 벌이지 못했죠. 이해숙 어머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 안에 있던 것,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까? 나는 두 개의 USB가 들어있는 주머니에 손을 얹었다. 그들이 잠 못 이루게 만들기에는 충분할 겁니다. 내가 말했다. 하지만 그들도 이제 제가 빈손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잘 들으세요. 그가 말했다. 이 서류들을 들고 한 군데만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쪽에도 정보가 셉니다. 여러 곳에 동시에 가야 해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파고들 줄 아는 기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내가 대답했다. 송하윤 기자.
기억하시죠? 그가 헛웃음을 쳤다. 기억하죠. 제약시장 절반의 눈엣가시 같은 사람이죠. 좋은 선택입니다. 단, 서두르세요. 그들이 양복이 아니라 영장을 들고 당신을 찾아오기 전까지 길어야 하루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루도 없어요. 내가 말했다. 검은색 SUV가 천천히 도로변에서 움직여 우리를 따라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며 그들은 이미 등 뒤에서 숨 쉬고 있어요. 소희가 가속 페달을 밟았다. 태영제약의 차가 뒤따라 방향을 틀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파일을 가져온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제부터 진짜 사냥이 시작될 것이었다. 은행을 빠져나오자 공기가 더 무겁게 느껴지는 듯했다. 소희는 말없이 운전했다. 나는 가방을 꼭 쥔 채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백미러에는 익숙한 검은색 SUV가 따라붙고 있었다. 떨어지지 않아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보고 있어. 내가 대답했다. 집중 말고 공단 쪽으로 가. 은행에서 헤어지기 전 민수는 나는 이걸 보지 못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평범한 방문으로 기록될 겁니다. 하지만 어머님, 그들은 이제 암시 따위로 장난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모든 움직임이 신호입니다. 기자가 있다면 지금 전화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제가 영원히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제 그는 멀리 있었다. 우리 둘뿐이었다. 그리고 등 뒤에는 태영제약이 있었. 소희는 중심가를 벗어나 낡은 공장지대 쪽으로 차를 몰았다. 인적이 드문 곳, 창고, 담벼락, 회색 벽들. 만약 여기서 잡히면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 어차피 잡힐 거야. 내가 말했다. 세워. 네? 바로 여기. 지금. 그녀는 폐공장 옆에 차를 세웠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SUV도 즉시 멈춰섰다. 조금 더 뒤에서는 다른 차 한 대가 출구를 막았다. 차에 있어. 내가 말했다. 시동 끄지 말고. 어머님. 소희야.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밟아. 영웅 행세하지 마. 나는 차에서 내렸다. 5명이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맨 앞에는 강진혁, 그 옆에는 덩치 큰 남자. 뒤따르는 3명은 불필요한 움직임이 없었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두려워하는데 익숙한 자들이었다. 자, 이제 구경꾼도 없군요. 강진혁이 차분하게 말했다.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장장치는 어디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내가 물었다. 저는 그저 오빠의 금고를 확인하러 왔을 뿐입니다. 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죠. 그가 부드럽지만 강철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금고에서 USB와 서류 사본들을 가져갔습니다. 그건 회사의 자산입니다. 우리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가짜 신분을 만들고 은행에서 연극을 벌이고 동네 경위까지 끌어들였더군요.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게임은 끝났습니다. 간단하게 갑시다. 덩치 큰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다. 지금 모든 걸 내놓으시거나 강진혁이 말을 이었다. 아니면 저희가 더 높은 분들을 동원할 겁니다. 당신의 박민서라는 가짜 신분이 드러나겠죠. 서류 위조, 사기, 회사에 대한 압박, 사망했다고 생각했던 인물들과의 공모. 당신은 형사처벌을 받고 덩달아 당신의 둘째 아들, 그 의사도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감사, 위원회, 환자들의 불만 제기. 이건 길고 더러운 싸움이 될 겁니다. 그걸 원하십니까? 그는 조용히 말했지만 모든 단어가 신경을 찔렀다. 나는 일부러 시선을 내리고 손을 움켜쥐고 무너진 척했다. 우리 가족을 놔주실 건가요? 내가 물었다. 만약 내가 이걸 넘겨준다면요? 장난 없이 모든 걸 넘겨주신다면 그가 미소 지었다. 저희가 당신을 기억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건 오직 저희 자료뿐입니다. 나는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다. 금고 안에 잘 보이게 남겨두었던, 미리 미끼용으로 다른 주머니에 옮겨두었던
바로 그것이었다. 손가락이 떨리는 것처럼 보이도록 들고 있었다. 여기 금고에 있던 전부예요. 내가 말했다. 제가 끼어들 곳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어요. 이걸 가지고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덩치 큰 남자가 다가와 USB를 받아갔다. 강진혁은 내 눈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사본은요? 휴대폰에 찍은 사진은? 그가 물었다. 백업 파일은요? 나는 내 휴대폰을 보여주었다. 지웠어요. 전부 다요. 저는 당신들 일에 관심 없어요. 제게는 살아있는 아들이 필요해요. 나는 일부러 목소리를 살짝 떨며 진실처럼 보이게 말했다. 그는 내 휴대폰을 받아들고 최근 활동 내역을 빠르게 훑었다. 거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미리 중요한 것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기록을 지워두었다. 영리한 분이시군요. 그가 말했다. 자, 이렇게 하죠. 당신은 지금 집으로 돌아가서 살던 대로 사십시오.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마시고요. 만약 다시 한번 시도하신다면 약속하건대 후회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고갯짓했다. 가자. 그들은 마치 방금 정말로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태연하게 차에 올라타 떠났다. 소희가 운전석에서 뛰쳐나와 내게 달려왔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녀가 숨을 내쉬었다. 그들에게 모든 걸 줘버리다니요. 나는 안주머니에서 작은 USB 2개를 꺼냈다. 진짜였다. 소희는 눈을 깜빡였다. 언제나 비상구를 남겨둬라. 내가 말했다. 그리고 절대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건 인터넷이 생기기도 전에 내 인생이 가르쳐 준 거야. 나는 휴대폰에서 다른 앱을 눌렀다. 강진혁이 은행에서 대화를 시작한 순간부터 이곳에서의 협박까지의 녹음 파일이었다. 선명한 음질. 자료를 내놓으시오. 아들에게 불이익이 갈 겁니다. 조용히 있으면 잊어주겠다는 말들. 녹음하고 계셨어요? 소희는 신경질적이지만 안도하며 웃었다. 밤중에 과부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내가 말했다. 절대 자기들끼리만 들으라고 말하지 않아. 나도 마찬가지고. 나는 즉시 이메일을 열어 녹음 파일, 파일 목록, 간략한 설명을 첨부하고 오래전 만약을 위해 기록해 두었던 송하윤 기자의 주소를 입력했다. 다른 사람들이 게으름 피울 때 파고들기를 좋아했던 바로 그 기자. 제목, 긴급, 제약, 사망, 은폐.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시간이 없다. 전송 완료. 내가 말했다. 지금 전화할 거야. 송 기자는 두 번째 신호음에 전화를 받았다. 송하윤입니다.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이해숙입니다. 저를 기억 못하시겠지만 기억합니다. 그녀가 말을 끊었다. 연구원 아드님, 사고 이야기. 무슨 일이시죠? 태영제약이 임상시험 사망자를 은폐했다는 증거 파일과 제 가족을 협박하는 그들 보안팀의 음성 파일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관심 있으십니까? 2시간 후에 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뵙죠. 그녀가 즉시 말했다. 주소는 문자로 보내겠습니다. 모든 걸 가지고 오시고 다른 누구에게도 전화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녀의 법률사무소가 있는 도시까지 붐비는 거리와 CCTV, 사람들을 지나 긴 경로를 통해 이동했다. 소희는 운전대를 잡고 나는 휴대폰과 USB를 들고 있었다. 송 기자는 우리를 회의실에서 맞았다. 40대 초반, 짧은 머리, 단정한 셔츠. 그리고 놀라기에는 너무 많은 더러운 것을 보았지만 아직 분노하는 법을 잊지 않은 사람의 눈빛. 그녀 옆에는 안경을 쓴 백발의 변호사가 있었다. 보여주시죠. 서두 없이 송 기자가 말했다. 나는 USB를 놓고 녹음 파일을 틀었다. 변호사는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는 메타데이터를 확인하고 서류를 검토했다. 송 기자는 노트북으로 파일들을 훑어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파일을 읽어내려갈수록 집중된 분노가 서렸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표현을 바꾸라는 직접적인 지시.
누락된 사망자 통계. 만약 이게 다른 자료들과 교차 검증되면 그들은 빠져나갈 수 없을 겁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가 말했다. 제대로 터뜨리면 형사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제대로 터뜨리는 것들 원하지 않아요. 내가 말했다. 저는 그들이 제 아들을 사냥하는 것을 멈추고 그들의 약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이 진실을 알게 되기를 원해요. 그건 같은 말입니다. 송 기자가 건조하게 대답했다. 저희는 이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동시에 터지도록 할 겁니다. 신문, 인터넷, 방송 몇 군데, 그리고 동시에 감찰과 검찰에도 사본을 보낼 겁니다. 동시에 타격하면 숨기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모든 걸 확인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마나요? 내가 물었다. 최대 사흘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이것도 매우 빠른 거지만 더 줄일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 코멘트. 독립적인 출처를 통한 확인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 변호사들에게 우리가 당할 겁니다. 소희가 조용히 물었다. 그럼 그 사흘 동안 저희는 뭘로 숨쉬고 있죠? 송 기자가 나를 보았다. 가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집에요. 감시당하고 있어요. 내가 솔직하게 말했다. 도윤이는 위독하고 지연이는 아이와 함께 있어요. 서준이 혼자고요. 송 기자는 얼굴을 찌푸렸다. 그건 좋지 않군요. 일단 피신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연락처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눈에 띄지 마세요. 만약 그들이 당신이 증거를 가지고 있고 보도 전에 언론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주 거칠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전화가 다시 진동했다. 나는 받았다. 서준이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어머니, 집에 사람들이 왔어요. 승합차가 아니에요. 차 세대, 서류를 든 사람들이에요. 태영제약의 고소에 따른 압수수색이라고 해요. 도윤 형을 찾고 있어요. 형이 살아있다는 정보가 있대요. 이미 집안에 들어왔어요. 눈앞이 흐려졌다. 너희는 어디야? 안 해요. 시간을 끌고 있어요. 소희 씨가 뒷문으로 숲으로 가라고 전화로 소리쳤는데 이미 차 한 대를 집 뒤에 세워뒀어요. 송 기자와 소희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잘 들어. 내가 말했다. 지연이, 시우, 도윤 형 데리고 챙길 수 있는 건 다 챙겨. 약, 서류, 배낭에 담아서 손님방 창문으로 나가서 숲으로. 북쪽으로 난 작은 길 따라가면 고속도로 옆에 낡은 목조 다리 나오지? 기억나? 기억나요? 2시간 후에 내가 거기 있을 거야. 만약 내가 없으면 기다리지 마. 계속 서울 쪽으로 가. 내가 송 기자님 연락처 줄게. 그분들이 너희를 만나줄 거야. 어머니는요?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이 벌써 창고문을 부수려고 해요. 서준이 말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럼 대화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 내가 말했다. 움직여.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송 기자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결국 공식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군요. 그녀가 말했다. 서류와 정당성을 앞세워서 생각보다 빠르네요. 그들은 찾는 게 아니에요. 소희가 말했다. 굴에서 몰아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일어섰다. 제가 그들을 다리로 유인해야 해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꼬리를 달고 가지 않아야 하고요. 송 기자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혜숙 씨,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신은 그냥 엄마가 아니에요. 핵심 증인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을 제거하면 이 모든 것은 출처 불명의 의심스러운 파일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대답했다. 40도 열에 시달리는 내 아들이 지금 창문으로 기어나가고 있는데 벽 너머에는 그들이 돈으로 산 영장을 든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가방을 들고 파일 사본이 이미 송 기자와 그녀의 변호사에게 전송되었는지 확인하고 그녀가 준 2개의 예비 주소로 녹음 파일을
다시 한번 전송했다. 만약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말했다. 당신들이라도 끝까지 가주세요. 약속하죠. 송 기자가 대답했다. 하지만 헤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살아남도록 노력하세요. 나와 소희는 거리로 뛰쳐나왔다. 그녀가 차에 시동을 걸었다. 다리로요? 그녀가 물었다. 응, 내가 말했다. 단, 우리가 그들을 거기로 안내한 꼴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골목을 빠져나왔다. 모퉁이에는 마치 우연인 것처럼 검은색 차가 서 있었다. 우리가 지나가자 헤드라이트가 켜졌다. 아무래도 벌써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소희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 경주는 속도가 아니라 누가 내 아픈 아들에게 먼저 도착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뒤따르는 차는 마치 자석처럼 붙어 있었다. 소희는 운전대를 꽉 쥐었다. 떨어지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곧 떨어질 거야. 내가 대답하며 휴대폰을 꺼냈다. 민수 씨가 필요해. 그는 거의 즉시 받았다. 최경희, 나야. 은행에서부터 꼬리가 붙었어. 검은색 지프랑 다른 차 한 대. 집으로 안 가고 다리 쪽으로 가고 있어. 저들을 좀 막아줄 수 있겠나? 짧은 침묵. 시장 쪽 우회도로로 가세요. 교차로 통해서요. 알았네. 그가 말했다. 무리하지 마시고요. 만약 제가 생각하는 그놈들이라면 서류 검문하는 척기를 말겠습니다. 우리는 순환도로로 진입했다. 꼬리는 바로 뒤에 있었다. 다음 출구에서 경찰차가 나타났다. 나는 민수의 차 실루엣을 알아보았다. 그는 검은색 지프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경광등을 켜고 갓길로 그들을 멈춰 세웠다. 됐어요. 소희가 조용히 말했다. 한 놈 해결. 두 번째 차도 뒤따라 속도를 줄였다. 우리는 그 순간 이미 고속도로 쪽으로 방향을 튼 후였다. 고맙네. 내가 수화기에 대고 말했다. 올해는 못 붙잡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몇 분은 벌었을 겁니다. 그 다음은 알아서 하셔야 합니다. 낡은 다리에는 숲속 비포장도로를 통해 도착했다. 내 학창 시절부터 있던 다리였다. 나무로 만들어져 낡고 닳았고 여름에는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작은 개울 위에 놓여 있었다. 낚시꾼들과 10대들이 좋아하던 장소. 지금 그 아래에는 서준의 차가 서 있었다. 그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얼굴은 잿빛이었다. 도윤이는? 내가 물었다. 뒷좌석에요. 서준이 말했다. 어머니, 형 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 나는 차 뒤로 돌아갔다. 도윤은 좌석에 기댄 채 누워 있었다. 안전벨트는 잘려 있었고 비를 맞은 것처럼 온몸이 젖어 있었다. 입술은 하얗고 눈은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맞지 않았다. 지연이가 옆에 앉아 있었고 시우는 그녀의 품에 안겨 조용했다. 단지 주먹만 꽉 쥐고 있었다. 서류를 들고 집에 들이닥쳤어요. 서준이 빠르게 말했다. 압수수색 확인 도윤 형이 살아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하면서요. 온 집안을 뒤졌어요. 제가 시간을 끄는 동안 소희 씨가 전화로 창문으로 나가라고 소리쳤죠. 저희는 형을 손님방을 통해 숲으로 빼냈어요. 차 한 대가 집 뒤를 막으려고 했지만 우리가 더 빨랐어요. 그는 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가 빠져나가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래, 너희는 빠져나왔어. 내가 말했다. 이제 다음을 생각해야지. 소희가 다가와 도윤에게 손전등을 비추고 이마를 짚었다. 40도가 넘어요. 그녀가 건조하게 말했다. 호흡은 거칠고 간은 불타고 있어요. 제대로 된 병원이 아니면 당신들 기자 양반들 마감 시간까지 못 버틸 수도 있어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송 기자에게 전화했다. 다리 앞에 와 있어요. 도윤이가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를 도와주면서 신원을 누설하지 않을 병원이 필요해요. 송 기자는 놀라지 않았다. 제가 믿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녀가 말했다.
다른 도시에 있는 도립병원 행정원장 윤 원장님입니다. 천사는 아니지만 돈에 팔리는 분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전화하죠. 당신들은 위중한 환자를 둔 가족인 척 다른 성으로 가세요. 나머지는 그분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셔야 해요. 만약 태영제약이 거기까지 촉수를 뻗쳤다면 그 창문도 닫힐 수 있다는 걸요. 우리에게 다른 창문은 없어요. 내가 대답했다. 그녀는 주소와 우리를 알아볼 암호를 알려주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가자. 내가 말했다. 차 2대로. 서준이가 도윤 형을 태우고 소희 씨가 그 뒤를 따라. 나는 너희와 같이 갈게. 어머니, 서준이 말을 시작했다. 위험해요. 위험했던 건 내가 1년 동안 무덤에 다니는 동안 너희가 침묵했을 때야. 내가 말을 끊었다. 지금은 적어도 연기라도 안 하잖아. 도립병원까지는 2시간이 걸렸다. 우리는 마을과 우회도로를 통해 몇 번이나 방향을 바꾸며 직선으로 가지 않도록 했다. 서준이 운전했고 나는 옆에서 도윤의 손을 잡고 있었다. 소희는 지연이와 시우를 태우고 뒤따랐다. 지연이의 얼굴은 셔츠보다 더 하얗게 질려 있었다. 도윤은 헛소리를 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서명하지 말라고 애원했다. 때로는 숫자를 속삭이고 때로는 그냥 신음했다. 참아, 아들아. 내가 속삭였다. 조금만 더. 병원은 평범한 외관으로 우리를 맞았다. 타일, 유리, 응급실 앞에 구급차. 우리는 중앙 출입구가 아닌 지시받은 연문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가운을 입었지만 과시적인 권위가 느껴지지 않는 50대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다. 김 씨 가족인가요? 그녀가 물었다. 네, 내가 말했다. 이 사람입니다. 그녀는 도윤을 전문가의 눈으로 한번 훑었다. 빨리 옮겨요. 서류상 이름은 이민규. 알겠죠? 그녀가 서준에게 툭 던졌다. 당신은 동생, 당신은 아내, 아이는 아들. 옛날 성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처리할 테니. 윤 원장님? 내가 확인했다. 인사는 나중에 하죠. 그녀가 잘라 말했다. 지금 제 앞에는 생사의 경계에 선 환자가 있을 뿐입니다. 동생분과 저 외에는 아무도 여기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멈춰서서 나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만약 당신들이 나를 그들이라고 생각되는 자들과의 게임에 끌어들이는 거라면 그들을 이길 만한 패를 정말로 가지고 있는지 확실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송 기자가 모든 걸 설명해 줄 겁니다. 그럼 조용히 하고 전문가들이 일하게 놔두세요. 그녀가 말하고는 들것을 안으로 이끌었다. 우리는 복도에 남았다. 나, 지연이, 소희,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고 엄마에게만 매달리는 시우. 서준은 동료로서 의사들과 함께 들어갔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송 기자였다. 서류는 이미 필요한 곳에 다 보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감찰, 검찰, 2군데 언론사. 지금쯤 모두들 충격받은 척하며 조사를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해숙 씨, 명심하세요. 태영제약은 이미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소송을 걸겠다고 위협하고 조작과 명예훼손이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미쳐 날뛰고 있을 겁니다. 날뛰게 둬요. 내가 말했다. 이 병원까지만 오지 않는다면요. 노력하죠. 그녀가 대답했다. 당신의 증언이 필요할 겁니다. 도윤 씨가 정신을 차리면 그의 증언도요. 직접적인 증언이 많을수록 당신들을 묻어버리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다시는 당신 집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거기는 지금 전쟁터입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말했다. 몇 시간 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간단하게 말하죠. 그가 말했다. 압수수색은 요란하게 끝났습니다. 어머님 오이 피클통 말고는 아무것도 못 찾았고요. 하지만 태영제약 사람들이 옆에 붙어서
우리 애들한테 뭘 찾아야 하는지 알려주더군요. 모양새가 아주 안 좋았어요. 제가 기억해뒀습니다. 나를 찾고 있나? 내가 물었다. 공식적으로? 네, 그가 솔직하게 말했다. 증인 소재 파악 요청서가 들어왔습니다. 체포영장은 아니지만 골치 아프죠. 그러니 어머님, 살고 싶으시면 지금은 저와도 거리를 두세요. 저는 당신 편이지만 서류상으로는 아닙니다. 알았네. 내가 말했다. 몸조심하게. 저녁에 윤 원장이 우리에게 나왔다. 자, 그녀가 말했다. 소식은 이렇습니다. 폐렴, 간 문제, 중독. 상태는 위중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치료를 시작했어요. 앞으로 24시간 동안 악화되지 않으면 살려낼 수 있을 겁니다. 지연이는 손바닥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다. 서준은 자신이 수액을 맞아야 할 것처럼 보였다. 만약 악화되면요? 내가 물었다. 윤 원장은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때는 끝까지 솔직해져야겠죠.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저는 싸울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이미 그 대가를 충분히 치렀다고 생각하고요. 그녀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송 기자가 다시 문자를 보냈다. 작업 중. 확인 중. 밤새 잠 못 잠. 우리는 병원 근처 값싼 여관에 작은 방을 잡았다. 창문 하나, 침대 2개, 어린이용 간이 침대 하나, 지연이와 시우, 벽에 기댄 소희, 그리고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는 없었다. 머릿속이 윙윙거렸다. 도윤은 수액을 맞고 있고 송 기자는 변호사들과 싸우고 있다. 태영제약은 협박을 보내고 민수는 입을 다물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사이에는 얇은 시간의 실이 놓여 있었다. 만약 송 기자가 그들이 병원을 알아내기 전에 기사를 터뜨리지 못하면 그들은 여기로 올 것이다. 나는 누워서 벽 너머 병원의 밤소리를 들으며 단 한 가지만 생각했다. 그들이 내 아들의 병실불을 끄기 전에 과연 진실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 진실은 우리가 붙잡히기 직전에 가까스로 세상에 나왔다. 정말로 아슬아슬했다. 우리가 도윤을 윤 원장에게 데려온 지 이틀 후, 송 기자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다. 완료, 나갔음. 여러 매체가 동시에 기사를 쏟아냈다. 음모론 같은 화려한 제목이 아니었다. 건조하게 내부 이메일, 프로토콜, 사망자 수, 불일치, 서명, 전문가들의 코멘트, 강진혁과의 대화 녹취록, 그가 사실상 회사가 증인을 압박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 태영제약은 같은 날 모든 것이 맥락에서 벗어난 것이며 정직한 기업에 대한 공격이자 앙심을 품은 전 직원의 명예훼손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들 사무실에 압수수색이 들어갔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공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탐욕, 그들의 서류. 아무도 파고들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의 자신감 때문이었다. 그 후로는 길고 지루한 현실이 시작되었다. 영화가 아니었다. 도윤은 첫 주 동안 생사의 경계를 헤맸다. 윤 원장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서준은 곁에서 밤을 새웠다. 소희는 자신의 병원과 이곳을 오가며 물건을 가져오고 교대하고 도왔다. 지연이와 시우는 거의 복도에서 살았다. 아이는 중환자실로 실려가는 이동 침대가 지나가는 동안 장난감차를 가지고 놀았다. 삶과 죽음이 한 공간에 나는 솔직히 기도보다는 침묵했다. 신과의 관계는 단순했다. 당신은 당신의 일을, 나는 나의 일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열흘째 되는 날, 도윤의 체온이 처음으로 정상으로 떨어졌다. 그는 눈을 뜨고 나를 알아보았다. 살았어요. 서준이 말했다. 일단은요. 나는 아무런 드라마 없이 그저 그의 손을 잡았다. 그가 정신을 차리는 동안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왔다. 연방수사관 같은 단정하고 예의 바른 두 사람이었다. 드라마에서처럼이 아니라 조금 지친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들이 말했다.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서류는 언제부터 있었는지, 회사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했는지, 위장 사고 이야기도요. 그리고 박도윤 씨는 회복되는 대로 핵심 증인이 될 겁니다. 나는 들으면서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관료주의로군. 사람들은 죽어가는데 그들은 보고서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위조 서류와 산 사람의 장례식을 포함한 모든 추악한 세부 사항까지 침착하게 다 이야기했다. 그들은 기록하고 한숨을 쉬었다. 이것만으로도 당신들 자신을 기소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한 사람이 물었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만약 저희가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당신들은 지금 이 USB를 들고 여기에 앉아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순간 미소 지었다. 아마도 그렇겠죠. 그가 말했다. 참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빈 약속 없이 이야기했다. 임시거처, 전화번호 교체, 이동에 대한 정보 최소화, 가발을 쓴 영화 같은 새 삶이 아니라 평범한 보안.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연이가 말했다. 저희는 숨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살고 싶은 거예요. 태영제약은 마지막까지 싸웠다. 변호사들을 동원해 경쟁사의 공격이라는 인터뷰를 내보냈다. TV에 나와 모든 대기업에는 기술적인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전문가 몇 명을 찾아냈다. 하지만 파일들은 너무나 직접적이었다. 일부 임상 데이터베이스는 독립적인 출처를 통해 확인되었다. 진료 기록에서 무언가 맞지 않는 점을 발견한 사망자 유가족들이 나타났다. 예전에는 뇌물을 받았던 일부 감사관들도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태도를 바꿨다.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6개월 후 태영제약의 부사장 1명이 구속되었다. 그 후 2명이 더. 강진혁은 해고당하고 가족 사정을 이유로 조용히 빼내려 했지만 현금과 위조 여권이 든 가방을 들고 국경에서 붙잡혔다. 특수부대가 아니라 단지 정보를 받은 국경수비대에게 덩치 큰 남자는 다른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는 우리에게까지 오지 못했. 홀딩스 자체가 아름답고 요란하게 무너지지는 않았다. 이건 동화가 아니다. 구조조정, 재편, 사명 변경, 일부 자산 매각이 이루어졌다. 누군가는 여전히 약으로 사업을 한다. 세상은 기사 하나로 깨끗해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 특정 약물은 생산이 중단되었다. 몇몇 가족들은 실제 보상금과 사과를 받았다. 작고 뒤늦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다. 도윤은 감옥을 피했다. 공식적으로 그는 법을 위반했다. 사고를 위조하고 서류를 위조했다. 하지만 그의 핵심 증인 지위와 전체적인 상황이 작용했다. 그에게는 대략 이런 식으로 말이 전해졌다. 당신은 우리와 끝까지 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당신과 끝까지 가거나. 그는 전자를 택했다. 아무도 그를 영웅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럴 만도 했다. 그는 영웅이 아니다. 그는 먼저 생각 없이 뛰어들었다가 가족을 어떻게 빼낼지 고민하고 나중에 바로잡으려 했던 사람일 뿐이다. 나 역시 칭찬받지 못했다. 질문이 있었고 암시가 있었다. 기사 댓글에는 자업자득이다. 마피아랑 게임을 하면 안 되지라고 쓰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읽고 내 삶을 계속 살았다.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도윤과 지연이, 시우는 처음에는 값싼 가구가 놓인 허름한 안전 가옥에서 살았다. 그 후 재판이 진행되고 위협이 줄어들자 다른 도시의 평범한 아파트를 얻었다. 어느 도시인지는 말하지 않겠다. 누군가 짐작하더라도 이제 그들에게는 상관없는 일이다. 도윤은 컨설턴트로 일하며 태영제약의 전철을 밟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임상문서를 검토하는 일을 돕는다. 성인은 아니지만 꼼꼼하다. 시우는 평범한 아이로 자라고 있다. 아빠가 예전에 나쁜 회사 아저씨들과 싸웠다는 것을 알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서준은 자신의 응급실에 남았다. 조사를 받고 서류를 검토당했지만 흠잡을 것이 없었다. 그는 소희와 결혼했다. 불꽃놀이 없이 혼인신고를 하고 집에서 조촐하게 식사하고 아침에는 둘 다 출근했다. 소희는 제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수기관에도 가지 않았다. 사람을 치료해야지 사무실을 돌아다닐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병원에 남았다. 단순한 결정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장 고집스러운 결정이었다. 민수는 조용한 직책으로 승진했다. 훈장도 TV 속 영웅담도 없이 그저 어느 날 밤 불필요한 전화를 하지 않기로 선택한 한 사람. 그것으로 충분하다. 송 기자는 전문적인 상을 받았다. 어떤 상인지는 열거하지 않겠다. 뉴스에서 이미 보셨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뉴스에서 어떤 신약의 이상한 부작용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의 전화가 즉시 서류 더미 밑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계속해서 자신의 부서를 이끌고 있다. 그녀의 역할에 대해 아는 사람은 극소수이며 그것이 그녀의 선택이다. 그리고 나는 내 집으로 돌아왔다. 압수수색 후 그곳은 엉망인 리모델링 현장 같았다. 물건들은 뒤집혀 있고 옷장은 열려 있고 선반은 어지러웠지만 벽은 서 있었다. 지붕은 새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불필요한 것을 버렸다. 며칠 동안 바닥을 반짝일 때까지 닦았다. 내 인생에 그런 대청소는 없었다. 도윤의 영정 사진카드는 치웠다. 보란 듯이 태우지는 않고 그냥 서류 폴더에 넣어두었다. 우리가 무엇을 각오했었는지 상기시켜주는 것으로 남겨두었다. 우리는 한동안 조용히 카메라 없이 인터뷰 없이 살았다. 나는 원칙적으로 토크쇼에 나가지 않았다. 몇 번 제안이 왔지만 거절했다. 창문 아래 낯선 지프가 서 있던 하룻밤으로 충분했다. 그러다 송 기자가 부탁했다. 혜숙 씨, 와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좀 나눠주세요. TV가 아니라 비공개 모임에서요. 대기업, 공무원, 상사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이라면 그들에게 두려움이 끝이 아니라는 걸 설명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생각하다가 갔다. 이제 나는 가끔 의사들, 제약업계 종사자들, 평범한 여성들 앞에서 강연을 한다. 거창한 말 없이 우리가 실수를 저질렀고 위장 사고는 방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맹목적으로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대기업도, 좋은 수사관도, 심지어 눈을 피하기 시작하는 자식들조차도 만약 더러운 것을 보게 되면 기록하고 복사하고 모든 것을 머릿속에만 담아두지 말라고. 나이가 당신을 가구로 만들지 않는다고. 63세도 젊은이들이 다리 떨릴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가끔 사람들은 나에게 묻는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나는 정직하게 생각하고 정직하게 대답한다. 내 큰아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더 일찍 알아채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모든 서류를 즉시 믿어버린 것을 후회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묻고 그 후 1년 동안 우리 자신을 묻었던 것을 후회한다. 하지만 어느 순간 편하고 순종적인 존재이기를 그만둔 것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것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았다. 어떤 동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무에서 돈이 열리지도 않았다. 이웃들은 저 집안 엮이면 안 되라고 수군거렸다. 대신 나는 이제 명확히 안다. 눈을 감는다고 해서 더 쉬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단지 더러움이 더 가까이 다가올 뿐이다. 아들들은 시간이 될 때마다 내 집에 온다. 매주 주말은 아니다. 그들은 일한다. 우리는 감자를 굽는다. 시우는 마당을 뛰어다닌다. 서준과 소희는 당직에 대해 다툰다. 지연이는 모두에게 음식을 먹인다. 가끔 저녁에 현관에 혼자 앉아 있으면 나는 내가 영웅도 시스템의 희생자도 아니라고 느낀다. 나는 어느 날 조용히 있기에 지쳐버린 평범한 여자다. 아마도 이것이 책에서 즐겨 쓰는 바로 그 새로운 시작일 것이다.
단지 현실에서는 그것이 더 평범해 보일 뿐이다. 담요, 지난 차, 지친 아이들, 살아있는 손자, 또 다른 사건으로 걸려온 송 기자의 전화, 그리고 내면의 어떤 평온함. 세상이 정직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나 자신을 불필요한 존재로 여기기를 그만두었기 때문에. 만약 여기까지 보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약 그날 밤 첫 전화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갔을까요? 아니면 못 들은 척 했을까요? 정말로 궁금합니다.